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려놓나? 마음이 세숫대에 든 물도 아닌데 마음을 어떻게 비운다고 그런 말을 할까? 제가 생각할 때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쩌면 힘을 빼는 것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명진 스님께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자리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손을 들고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질문하실 분? 네. 잠시만요. 자기소개도 부탁드려요. 예,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김현준입니다. 평소 스님의 서적을 읽었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스님이 예전에 남북 화해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남북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만 되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스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단 세월 속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한반도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되게 남북 통일 문제가 나오면은 다들 경제적 가치 먼저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가치 통일이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북한의 자원과 고급 노동력, 남쪽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면은 우리 민족이 참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 전 그게 굉장히 싫어요. 남북이 통일이 되면 우선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하고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평등한 세상,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 차별이 없는 세상 이런 얘기하면은 좌파로 몰립니다. 좌파가 되는 거예요. 평등 세상을 주장합니다. 왜 평등 세상이 좌파가 되어야지 돼요? 난 이런 것으로부터 극복되어서 대한민국이 좀 좋아지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미국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걱정 많이 했죠. 저 사람 정말 막 대충 누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인데 북쪽 한번 공격하자 이럴 수도 있다라고 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 북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걸 보면서 요새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은 마음속으로 깜빡할 때도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수무강을 비는 불공부터 올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미국에 가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이민자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우리 교포들, 제대 교포들한테는 좀 안 맞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정책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너무 급진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울렁울렁할 겁니다. 70년 동안 적대적 관계를 맺어왔던 북미 관계가 무슨 약간 사이에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핵무기를 쏘고 또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면서 북쪽은 미국도 불바다를 만들겠다, 늙은 영감탱이라고 그랬다. 또 트럼프는 무슨 북쪽의 김정은을 지칭해가지고 가진 비난을 하고 비양거리다가 하면서 말싸움하던 것이 없어졌고 서로 간에 무기 가지고 싸우겠다는 얘기는 지금 일단 없어졌잖아. 얼마나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고모부를 총살을 시킨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좀 막가파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줄 정도였는데 사실은 북쪽 사회에서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지위나 권력으로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질렀답니다. 그래서 장성택 라인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소위 백두 혈통에 대한 옹의 세력들이 저건 저대로 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도 부정부패를 많이 끌어모았고 자기 사람도 많이 심어놓고 그래서 결국은
양성택을 제거해야지만이 북쪽 사회가 제대로 된 어떤 그 원칙을 갖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하나밖에 없는 고모부잖아요. 양성택이. 그러니까 청사를 시키고 그 뒤에 북쪽의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았었다고 그래요. 그 고모부 죽이고 난 다음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판문점 4.27 판문점 회담 때 우리 두 눈으로 봤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넘어와서 악수라고 손을 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언제쯤인가는 북쪽을 방문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보통은요 가을에 초청을 할 테니까 꼭 한번 오십시오 이래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 지금 갑시다 그러고 손잡고 북을 넘어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나왔던 그 한마디가 아무나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나. 그거는 마인드가 생각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딱 굳어져 있는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 대단한 겁니다. 그게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처음 만나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남쪽의 대통령을 만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단은 막 긴장하고 이제 뭐 폼도 잡고 절대 그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 내가 좀 왜소하게 보이거나 가난한 나라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일단 마음속에 자리 잡게 마련이죠. 보통 사람이면은. 근데 거기서 탁 거더니 아니 그냥 북쪽 넘어갑시다. 그리고는 우리 북에는 보면은 내 동생이 그 평창 올림픽에 갔을 때 보니까 KTX 시설이 참 잘 돼 있다는데 우리 북에는 그런 게 안 돼 있어가지고 오시면 참 많이 불편할 겁니다. 이 얘기 못해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 북쪽의 태도로 봐가지고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북한을 한 13번, 4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 직항로로도 2번을 갔다 왔고 조선불교도 연맹 사람들하고 불교를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자주 방문을 했었어요. 절대 가난하게 사는 모습, 어려운 모습 안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방을 안 가려고 해요. 가면은 꼭 가는 데가 묘항산, 오연산. 거기는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 가는 그 주변도 풍경이 그 가난한 모습이 안 보여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갑니다. 의무적으로. 거기 안 가려고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절을 가야지 되니까 저 9월산에 송불산 들어보셨죠? 송불산 깊은 밤 주승은 잠에 들고 뭐 이런 노래 나오는 사리원의 송불산. 또 9월산 그 황해도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월정사라고 우리 강원도에 있는 월정사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 절들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가 남아있어요. 그런 절들이 한 68개 정도가 됩니다. 6.25 때 폭격 당해서 다 이제 없어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이 남북 관계가 온전하게 풀려나가게 되면은 우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자유 조금만 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 빨갱이 이러면서 몰아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부터 얼마나 많은 인재들을 죽였습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회주의자들 물론 그 중에 공산주의자도 있죠.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왜 나쁘냐는 거예요. 그런 그 공산주의 세상이나 사회주의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설득하고 좀 고루고루 좀 잘 살자. 있는 사람은 있는 거 지키고 있는 것 갖고 물려주려고 하다 범죄를 저지르고 없는 사람은 가난에 쪼들리면서 고생하다가 못 사는 이런 세상 거두면 물질로는 좀 평등하게 고루고루 잘 살고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자. 이게 북구라파,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같은 데가 그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남북 관계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굴곡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북이나 남이나
몇몇 사람들, 소위 얘기하면 미국의 월가의 군산복합체를 통해서 무기장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시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가. 그리고 남쪽의 반공을 이슈로 삼으면서 살아왔던 친일 기득권 세력들, 이 사람들만 한반도 평화를 바라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만약에 미국이 북쪽에 대한 압박만 계속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에 대한 이 평화 분위기가 깨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국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남과 북이 같이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겠다는 선언을 할 때가 이제 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매파들의 암살, 남쪽의 보수 세력의 엄청난 공격까지 각오해야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각오를 갖고 한 번은 이 고비를 넘어서야지만이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평화롭게 아무 걸림없이 자유로운 사고를 하면서 경제적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언론에서 인터뷰하신 걸 봤는데요. 9월에도 방북 일정이 있다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렇게 명진 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분야도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서 조금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활발해졌으면 바라봅니다. 혹시 더 한 분 정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명진 스님 존경합니다. 저도 명진 스님처럼 운동권이요, 구속도도 있고 촛불혁명의 선두주자였습니다. 저는 스님한테 행하는 양심에서 우리들이 다 껍질을 버리고 실질적으로 친일파 청산 없이 다음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친일파 청산에 있는 선두그룹자들, 삼성이나 한화, 모든 이런 껄거지들을 대청소 안 하고는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아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 친일파 청산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우리 명진 스님께서 듣고 싶고요. 촛불혁명의 수혜자들, 지금 너무 기대했던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노베이션이 안 돼서 피로감이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들이 적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딱 두 가지로 친일파 청산과 적폐 수혜자들이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명진 스님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보수적인 분들, 나이 70대 이런 분들, 정말 반공무식으로 막 무장이 된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번 강연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아, 참 그래도 살아있는 건 뭐 굉장하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08년생 윤봉길 의사, 1932년, 그럼 24살입니다. 1908년생이니까.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태어나셔서 농촌 개봉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에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1932년 4월 29일 청장절, 일본의 천황 생일 잔치를 하는 행사를 하는 홍구공원 그 식장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그 당시 일본군 주둔군 사령관하고 부사령관을 즉사시키고 일본의 거류민단 단장이
중상을 입고 또 나중에 미드웨이 호에서 아이젠하워 내가 더 미국 장관 앞에 천황폐하고 배에 올라가서 서명의 항복문서에 사인할 때 옆에서 볼펜을 건네줬던 일본의 외무장관 시게지미, 이 사람도 다리가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몇 개월 후에 11호에 일본에서 형장의 이슬로 세상을 떠납니다. 윤봉길 의사는 정말 존경스럽죠. 1932년이면은요, 대한민국의 독립될 희망은, 해방될 희망은 이만큼도 없을 때입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 특히 뭐 우리 천안이야말로 3.1 만세운동, 유관순, 지금도 오래되신 분이지만 유관순 누나잖아요. 네. 유관순 누나로 천안이 독립운동에 참 산실같이, 상징같이 돼버린 데인데 1919년만 하더라고요. 일본과의 그 치욕스러운 합병이 이루어진 지 공식적으로 9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언젠간 해방이 되고 독립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일본하고 병합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 처처에 독립운동을 꿈꾸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1932년에는 1919년에 3.1 만세운동에 서명을 했던 33인이 전부 다 변절했을 때입니다. 한 분만 빼놓고. 그것도 충남 홍성에 사시는 그 고향을 두신 만해 한용원 스님. 그 독립운동의 산실입니다, 이 충남이. 김자진 장군도 충남 홍성분이죠. 홍성하고 제가 태어난 고향 당진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김대건 신부님의 무강리에서 태어난 부산 송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옆에 동네입니다. 저는 신평, 금천리. 직선거리로는 10km가 안 돼요. 그 지역이 그런 기운이 있는데, 그래서 혹자는 절 보고 앞으로 대선 나가도 안 되겠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로부터 17년이죠. 네. 8년 후에, 그로부터 8년 지나고 1932년으로 8년 지나고 난 다음에 24살의 청년, 8년 윤봉길 의사보다 8년 어린 24살의 청년, 누구겠어요? 네? 박정희. 문경초등학교, 그 당시에 사범학교를 나왔으면 굉장히 고급 인력이에요. 그리고 내선 일치에 대한 교육을 조선인들한테 철저히 시키기 위해서 교육 공무원들한테는 다른 공무원보다 임금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었는데 만으로 20세가 지났기 때문에 입학이 허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충, 도구, 천안폐학에 충성을 바치겠다는 혈서를 써서 만주에 보내서 결국은 입학을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정식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의 정보장교로 파견이 나옵니다. 그게 1941년입니다. 일본 패망 4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저희는 윤봉길 의사도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은, 제가 이제 보수 쪽에 계신 어른들한테 박정희 대통령도 존경해야지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의해서 강점이 되는데 그 강점된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도 존경해야지 되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군의 자원 입대해서 거기에 충성을 바치겠다고 혈서를 쓴 사람도 존경해야지 되는 이런 더러운 가치가 없는 나라가 어딨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결국 한국을 이마냥 이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더러운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출세
10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놈들이 한국 사회를 해방 이후 45년부터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겁니다. 73년을. 이게 오늘은 아무 가치가 없고 도덕도 없고 어느 룰도 없고 무슨 도덕놈들이 나라를 만큼 엉망으로 만들어 놓죠.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산이 없이 한국 사회가 바로 간다? 어림도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데 만약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길 때 미국이 일본하고도 같이 했습니까? 한국하고 같이 했습니까? 미일 방위조약은 훨씬 강합니다. 그 미국이 무기 내지는 일본의 편을 들어서 한반도 재침을 물밑으로 논의해서 일본이 다시 한국에 북쪽과의 전쟁 상황에서 일본의 재산을 지키고 일본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일본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일본 자위대가 이지스함까지 끌고 와가지고 한반도에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군사작전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군이 불러들여서 한반도에 일본이 다시 들어올 때 어떡할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이 덴노이카 반자 일본 천황 폐하 만세 부르면서 환영을 할 겁니까? 윤봉길 일사 같이 폭탄을 던지고 일본 놈들을 저항을 할 겁니까? 제가 이렇게 70, 80 박정희 대통령을 끔찍이 존경하는 분들한테 물었습니다. 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가치가 없는 나라죠. 정말 금방 질문해 주신 친일 청산의 문제는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 지배하에 살았으면서도 한 사람도 민족을 배반한 친일파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물은 적이 없어요. 프랑스 4년 납치당합니다. 4년이 안 돼요, 채. 나치에게 지배당했던 게. 근데 700명을 사형 선고를 합니다. 700명을. 수십만 명을 친나치했던 사람들에게 처벌을 하죠. 어느 언론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치에 협력도 안 했고 뭐라고 한 번도 글을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드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식인이 외적에 침입받았을 때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네 죄다. 이렇게 해서 잡아가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절대 글도 못 쓰게 합니다. 신문 폐간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드골이 그럽니다. 다시 또 외적이 프랑스를 침략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도 프랑스를 배반한 사람은 안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선진국이죠. 그게 문화가 있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친일 청산 문제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저희들의 과제라고 되고 그 사람들이나 이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후손들에 대해서 처벌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제외 공간을 기록으로라도 남겨야 된다는 거죠. 부끄러워해야 되죠. 친일했던 거를 부끄러움을 할 줄 알아야죠. 부끄러움이 없으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러거든. 이 친일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촛불 이 문제 오랫동안 쌓였던 우리 이 사회 구조상 한국에 그게 청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봐요. 저도 깜깜한 느낌을 듭니다. 좀 시원시원하게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국민들이 다 박수를 칠 텐데 왜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양쪽을 쳐다보는지 저는 근데 어저께 이해찬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죠. 근데 당대표 출마 선언하기 전날 저녁에 제가 좀 보자고 해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뭐라 했습니다. 왜 당 꼬라지가 돌아가는 게 모양인데 당대표가 돼서 이해찬 전 총리 참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도 짜증나게 생겼잖아요. 근데 자기 원칙이 있어요. 자기 원칙이 있고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부탁하거나 청탁하거나 이런 것 받아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내 국회의원들한테도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찬 총리 같은 분이 당대표를 맡아서 기강을 잡고 군기를 세우고 안단에 딱 끌고 가야지 돼요. 그런 자리는 제일 적극적인 거죠.
김진표 어떤 분은 종교인 과세 그 수원에 있는 제일교회 아주 독실한 신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형교회 압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종교인 과세를 유야무야 없는 것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야죠. 왜 신도들한테는 헌금 내라고도 본인이 세금 내는 건 안 내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세금이 어디 잘못 쓰여지는 건가요? 공정하게만 쓰여지면은 세금 절에다가 시주하고 교회에다가 헌금 내지 말고 세금 잘 내는 게 복 짓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문제, 촛불이 바랐던 영혼의 세계, 그거는 끝없이 노력하면서 우리가 진행해야지 될 일이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 국민이 바라보면서 질타하고 감독하고 선거 때 표로다가 심판하고 하면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20년 총선에서는 정말 우리가 선거 참여를 잘하고 해가지고 좀 사람다운 세상을 가야죠. 그리고 뭐 무슨 정말 그 양아치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특활비 받아다가 지 마누라 갖다 주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홍준표.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국민 세금인데.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자꾸 대선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도만 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와가지고 나가면 괜찮아요. 네, 시간이 벌써 1시간 30분 지났는데요. 저희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명진 스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께서 여기 오신 관객분들께 마지막 인사로 오늘 행사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천안은 제가 당진 왔다 갔다 다닐 때 어렸을 때는 다 거쳐가는 데죠. 그래서 남다른 그 정도 있고 또 여기 부태 광덕사죠. 광덕사에 제 고등학교 동창이 살아가지고 왔다 갔다 또 했던 데고에서 남다른 그런 정이 좀 많이 가는 데입니다. 저는 고향은 충남 당진 신평면이고 중학교는 송악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충청도 와서 여러 고향 분들을 뵈면서 이렇게 잘난 채 충청도가 나온 큰 인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저희가 사인회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그 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좀 나오셔가지고 사인 받아주시고요. 다산북스에서도 그 소정의 상품 선물을 좀 준비했으니 나가실 때 저한테 꼭 받아가세요. 네, 나와주세요.